그러니까 디 애슬레틱이 선수위원회라고 부른 토트넘 내 라커룸 리더십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장 요리스를 비롯해서 부주장 해리케인, 에릭 다이어, 또 호이비에르까지 이렇게 핵심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지난 4월 뉴캐슬에게 1대6으로 참패한 직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선수들 일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눈 것도 바로 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팀 공격의 에이스였던 손흥민에게 요리스와 다이어가 경기 도중에 콕 집어서 과도하게 화를 낸 적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리스. 볼리TV 서영입니다.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들려온 특별한 뉴스 중 가장 돋보이는 것 하나는 단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캡틴 임명이었습니다. 신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임을 받은 손흥민 선수,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시대 역사상 9번째 캡틴이 됐는데요. 이로써 손흥민 선수가 입단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8년 동안 주장을 맡았던 위고 요리스 캡틴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토트넘 역대 주장 리스트입니다. 1992년 출범한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들어서 손흥민 이전까지 모두 8명의 주장이 있었는데요. 국적으로 보면 비유럽 선수로는 첫 번째 주장이고 또 비영국인으로는 7대 유네스캅을 8대 위고 요리스 둘 다 프랑스 선수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봤을 때 흑인은 솔 캠벨, 레들리 킹, 유네스 카불 같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아시아인으로는 첫 번째 주장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이렇게 리스트만 봐도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의 뭐 금기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이전의 흐름과는 확실히 면모를 달리하는 그런 혁신적인 선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감독도 호주 감독이 왔다는 것 자체가 토트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이채로운 그런 선임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장 선임 역시 그것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클럽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있긴 합니다만 토트넘 팬들은 유대인, 주스 이렇게 불리는 자신들의 별명에 거부감이 별로 없는 백인 친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솔직히 지금 토트넘에서 해리케인이 떠난 이후 캡틴을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손흥민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주장 선임이 다소 의외였다거나 놀란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이런 얘기들,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하고 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당장 엊그제 풋볼 런던에서 그 골드 기자가 쓴 손흥민 주장 선임을 칭송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 내용에 보면 이렇게 클럽 내부 또 혹은 기자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의 흔적이 읽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손흥민 주장 선임에 놀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누가 어떻게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골드 본인이든 골드한테 얘기를 전한 사람이든 손캡 선임에 놀랐다는 사실, 또 그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저는 좀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여겨졌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레전드 선수를 하더라도 현재 주장이 된 선수의 직무 적합성을 논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미 떠난 선수인데 해리케인을 계속 거론하면서 해리케인하고 비교하고 해리케인 덕분에 성장했다 이런 얘기 서술을 한다는 게, 저는 제가 앞서 언급한 그런 팀 내 어떤 기류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좀 방증이 아닌가. 아마 쓰는 사람도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케인은 대단하니까. 케인이 곧 토트넘이니까. 토트넘 유스팀을 거쳐서 성골로 리그 정상까지 정말 도달을 한 최고 선수 아니겠습니까? 해리케인. 토트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된 이유를 케인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얘기하기 어려웠던 그 마인드 자체가 저는 손흥민이 넘어야 했던 또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 미팅에서 손흥민을 주장으로 호명을 할 때 선수들이 약간 멈칫한 뒤에 모두 웃으면서 새 주장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했다. 마치 선수들이 손흥민이? 이렇게 느끼고 약간 당황했다가 뒤늦게 박수를 친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여기 보면 영어로 little pa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team meeting as the son's name was said by Postecoglou. 그러니까 이 제가 글쎄요. 저도 영상을 봤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토트넘에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느꼈다는 그 짧은 포즈가 잠시 막아떴다라고 기자가 느낀 그 짧은 순간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을 만큼 길지도 않았었고, 그거를 저렇게 받아들이는 게 과연 옳은 해석인지, 정말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손흥민이 주장이 된 것이 너무 의외여서 선수들이 잠깐 멈칫한 것인지, 저렇게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인데, 아마 현지 출입 기자들이나 일부 어떤 시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릭 다이어의 주장 선임 가능성이 꽤
높게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미 국내 팬들 사이에서 그 다이어의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현지에서는 뭐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이어 실드가 많았습니다. 잉글랜드 국대를 드나드는 다이어의 능력, 그리고 라커룸에서의 어떤 영향력, 팀에서의 어떤 그 연차, 이런 것들을 다 좀 뭉뚱그렸을 때 굉장히 좀 신뢰를 많이 받는 선수가 바로 에릭 다이어였기 때문에 콘테 감독도 뭐 붙박이 주전으로 기용을 했었고 3백에서. 하지만 경기력 기준으로 봐도 단적으로 그 올 시즌에 로메로 카드 줄어든 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다이어랑 같이 안 뛰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다이어랑 뛸 때는 다이어가 싼 똥을 치우느라고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무리해서 스피드를 내고 막 좀 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도 지난 시즌 막판에 에릭 다이어 재계약까지 토트넘이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였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선수인가라는 의문이 우리 사이에 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다이어를 파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계약 1년 남은 거를 그냥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한다? 요거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토트넘 내에서는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고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최근 풋볼 런던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29살이에요. 전성기는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전성기가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는 선수 개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삶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하지만 그게 팀에도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는 상당히 다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다이어준드 정도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관계가 좀 넓고 나름 토트넘 내에서 인싸로 통하는 선수니까, 거기다가 구력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이게 사실 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흐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기량적으로 상당히 지금 인정을 본인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 있는 이런 선수가 만약에 새 감독이 왔을 때 팀에서 잘 못 잡는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시즌에도 주전으로 쓴 적이 있는 이 다이어를 개막하고 나서 이제 선발은커녕 아예 벤치에도 앉히지 않기로 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단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나온 그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다이어가 주장을 찰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주장뿐만 아니라 어떤 라커룸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단은 이 선수의 실력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라커룸 리더십 교체 차원으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보세요. 실제로 팀 내에서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그리고 홈그로우는 아니라지만 영국 국적이고 또 포르투갈어가 유창해서 라커룸 내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과 가장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선수이면서, 또 선수단 대부분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참급 선수면서, 이런 선수를 아예 전력에서 사실상 배제를 해버리는 그런 용단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애슬레틱이 선수위원회라고 부른 토트넘 내 라커룸 리더십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장 요리스를 비롯해서 부주장 해리케인, 에릭 다이어, 또 호이비에르까지 이렇게 핵심에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가 이제 어린 선수 입장을 반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끔씩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참여를 했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무리뉴 감독이 떠난 이후에 토트넘 선수단을 이끌어온 라커룸 리더십이 바로 이제 이 선수들에게서 나온 것인데, 지난 4월 뉴캐슬에게 1대6으로 참패한 직후 다니엘 레비 회장이 선수들 일부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눈 것도 바로 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팀 공격의 에이스였던 손흥민에게 요리스와 다이어가 경기 도중에 콕 집어서 과도하게 화를 낸 적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리스. 이런 행동은 리더십 그룹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 간의 심리적 오너십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토트넘에도 그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좀 많이 굳어져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은 요리스를 중심으로 특히 벨기에 센터백 콤비가 떠난 이후에는 다이어와 호이베르가 가세를 하면서, 뭐 해리케인이야 당연히 뭐 모든 면에서 리더니까 나름의 이너서클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이어의 배제와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하게 완벽한 교체, 리뉴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몇 달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 리더십 그룹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4명 모두가 요리스 케인, 다이어, 호이베르 완전히 팀에서 밀려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각기 다른 이유로. 선수단 내 리더십 그룹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팀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해리 케인처럼 더 큰 클럽으로 이적 같은 뭐 이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리더십에서 제외가 된 경우도 있지만 보면 지금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 나머지 셋은요 새 감독 체제에서 전력 외로 분류가 돼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라커룸 내 리더십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의 주장 선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개혁의 일환이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넷 모두 지난 시즌까지는 팀 내 입지가 확고했던 선수들입니다. 그중에 해리케인을 뺀 3명은 실력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였던 선수들이에요. 나란히 그러니까 커리어상에서 아주 좋지 못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기가 많이 보장이 됐었던 선수들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선수들이 기량에 비해서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흥민은 뭐 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마땅한 선택이었겠지만 자기 시대 캡틴, 자기와 함께 팀을 이끌고 나갈 캡틴의 100% 적임자였을 겁니다. 기존 리더십에 속하지 않는 선수였기 때문에 새 감독 체제를 상징하는 라커룸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선수들하고 두루 친분이 있으며 자신과 구면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교감이 수월한 그런 커리어 특성, 아시아를 경험한 또 무엇보다 팀 내 근속 기간이 거의 최장 수준이기 때문에 라커룸 장악은 물론이고 클럽 안팎에서 거의 반발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선임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주장 2명 역시 아예 기존 토트넘 리더십에 없던 선수들로 꾸립니다. 상대적으로 근속 기간은 짧지만 팀 내 여러 그룹을 나누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성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두 선수를 선임을 해서 손흥민 캡틴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거죠.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주장 선임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로 이 팀이 빠르게 전환을 하고 시즌 초반부터 확실히 이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지 않았을 손흥민의 캡틴 선임이 그래서 그 어떤 배려나 안배가 아닌 굳건한 실력과 팀에 대한 로열티 또 동료들에게서 신망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이 골고루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팀은 우승한 지 오래됐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많이 좀 꼬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단 영입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이 팀이 갖고 있는 100%의 전력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묘한 내부적인 기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을 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꿈꾸는 새로운 토트넘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로 또 파트너로 이렇게 또 점지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과제는 우승 트로피입니다. 최근 주장 3명, 그러니까 도슨, 카불, 요리스 모두가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주장 완장을 내려놨습니다. 과연 캡틴 손흥민 체제에서 그 수건을 풀 수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기존의 그 라커룸 리더십을 이렇게 해체하지 않고 또다시 답습을 했다면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리스가 팀에 남아서 계속 주전 경쟁을 하려고 했을 거고 또 이 선수가 한마디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한 선수기 때문에 말빨도 세고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다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 번에 좀 일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새로운 분위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를 놓았다는 거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보면 이제 그 경기 전에 팬들 앞에 가서 박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제 하프라인 부근에서 선수들끼리 이렇게 원을 그려서 어깨 동무를 하고 화이팅을 외치는 이런 것들도 팬들 앞에 가서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팬들하고 좀 더 교감을 하고 리더십의 교체를 좀 더 널리 알리는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토트넘이 전력상으로 봤을 때 계속 뭐 8위권 뭐 10위권 밖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지만 이런 그 리더십 그러니까 라커룸 리더십의 교체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스쿼드에 좀 더 좀 뭐랄까 수준 미달인 선수가 좀 빠지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 팀의 시즌 출발은 상당히 지금 좋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 캡틴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 단순히 한국 선수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론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트넘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